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육식엄마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식엄마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비용, 우리는 흔히 이것을 COPQ라고 합니다. 뒤에 그 용어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육식엄마의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식엄마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입니다. 우린 전략이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기업에서도 기업 전략 또는 성공 전략, 마케팅 전략. 이 전략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 전쟁 때에도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식엄마의 효율적인 추진 전략이라고 하면 육식엄마를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식엄마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조건이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큼 운이 따르지 않고는 우연히 잘 된다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육식엄마는 강력하게 추진되고 또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진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식스시그마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 혁신 활동에서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거의 혁신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조직은 기본적인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라는 것은 항상 편한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 또 윗사람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가 관심이 있는 것, 그 속에서 그 분야를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최고 경영자가 솔선수범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챙겨간다면 이미 그 혁신 활동은 반쯤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육식엄마 프로젝트를 대략 한 1,000여 건 수행을 하면서 약 2천억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를 내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CEO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CEO가 다르다는 것,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별나다는 것, 좀 별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생각하는 구조가 틀립니다. 참여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이 블랙벨트, 식스시그마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블랙벨트라고 합니다. 그 뒤에 블랙벨트가 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블랙벨트는 개선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CEO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블랙벨트, 젊은 직원들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CEO가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대단히 성공적 기반이 확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식엄마 추진을 위해서는 역시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은 기본적인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21세기의 경영의 초점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 무엇입니까?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또 남들이 모방할 수 없으면서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그 세 가지 그 핵심 역량의 요건만 들어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식스 시그마는 다분히 개선 전문가의 개인기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한 개인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천재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에다 그것을 갈고 닦아서 비로소 천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스 시그마의 개선 전문가인 블랙벨트도 이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필요한 과정을 교육받고 그들이 충분히 교육받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식스 시그마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6시그마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법을 적용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그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처럼 그 도구를 먼저 사용했다면 이 사람의 지위가 지금처럼 되어 있을까요? 그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노릇이죠. 사람이 다른 것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식스 시그마 개선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다룰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소 잡을 때는 소 잡는 칼을 사용을 합니다. 닭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사용을 하죠. 근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이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칼을 뺐죠. 왜 칼을 뺐습니까? 도구 사용이 미숙하니까, 다치니까 칼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전문가들은 그들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툴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유능한 개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6시그마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방법이다. 우린 체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체계를 어느 때 어떤 상황이 하는 말입니까? 체계라는 말은 그 틀이 확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틀 속을 통과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시그마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크게 5가지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define입니다. 역시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easure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nalyze입니다. A가 빠졌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mprove. 개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컨트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될 6시그마의 기본 틀입니다. 이 틀 속에 통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가 6시그마의
DMAIC라는 이런 틀을 통과하고 나면 해결이라는 형태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그마는 그저 창조적인 일부의 머리가 번뜩번뜩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해내는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훈련된 프로그램 속에서 훈련된 툴들을 사용해서 훈련된 절차에 의거해서 이 틀을 통과하면 문제가 해결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파인 단계인데요. 디파인 단계는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애매한 구조 속에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람은 그 움칫움칫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지성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성도 없는데 빠르게 움직이면 그 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저 운동신경으로 보면 매우 순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목표를 명확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그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 잘하는 사람은 물론 체력과 체격 조건이 받쳐져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둘째는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일까 하는 축구 전체를 보는 시각이 우수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죠. 바로 디파인이 프로젝트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항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아주 고질적인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흔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1년, 2년, 10년 계속 안고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속에는 로스가 있습니다. 손실, 낭비. 그래서 돈이 막 새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 옛날 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기업이 돈을 벌어봐야 새는 데가 많으면 절대 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COPQ 뒤에 용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Cost of Poor Quality입니다. 그래서 Poor Quality라는 건 일을 푸어하게 해서 일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우리가 고객한테 제때 납품을 못해서 발생되는 비용, 한 번이면 될 걸 갖다 두 번 반복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런 모든 비용을 우리가 COPQ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소리. 고객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좀 빨리 해달라, 싸게 해달라, 잘 만들어 달라.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업의 언어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을 우리가 CTQ라고 합니다. CTQ는 Critical to Quality입니다. 그 품질의 결정적인
요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텐데요. 여기 한마디가 생략된 말이 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래서 CTQ는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결정적 품질 요소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고객은 피자를 빨리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말 안 합니다. 그걸 그 피자집 주인이 빨리빨리 배달해 달래 이렇게 맨날 그 종업원들한테 그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고객의 목소리를 피자집 주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고객에게 주문을 받으면 30분 내로 배달해 주자. 이와 같이 스펙을 딱 정해서 종업원들한테 주문 후 30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CTQ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객의 요구, 기업의 여러 가지 낭비 요소, 만성적, 고질적 문제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디파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 단계입니다. 매저. 우리는 숫자로 무엇인가를 표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습관상 숫자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냥 대충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적당히 줘 뭐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100g 주세요. 2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두 서너 시에 만날까? 그럼 두 서너 시면 이게 2시간 편차입니다. 2시간 편차.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가지고는 기업이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을 이 숫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면 이 상태가 나쁜가 좋은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키가 작다. 도대체 키가 작다. 얼마라서 키가 작은 거냐. 키가 내가 160이다. 그러면 작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170이라면 남들보다 한 10cm 작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의사소통이 정확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를 숫자로 콕 찍어서 말하는 것. 이게 매저입니다. 그렇게 숫자로 콕 찍어서 말할 수 없다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차대한 우리 인생을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운에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척도를 선정하게 돼요. 아까 피자 30분 이야기했죠. 이게 Y입니다. Y. 그래서 Y를 선정을 해야 그 Y가 얼만큼 좋아졌습니까? 물어보면 30분이 2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러면 뭔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Y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자 배달이 30분이다. 어떨 때는 35분도 걸리고 어떨 때는 40분도 걸리고 어떨 때는 25분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모아면 평균이 얼마고 또 제일 많이 걸릴 때와 제일 적게 걸릴 때 이게 3포죠. 결국은 피자집의 퀄리티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 3포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우리는 고객은 30분을 원하는데 우리는 왜 40분, 50분이 걸리는가?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X입니다. X. 그래서 후보 X를 찾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주문을 잘못 받는 수도 있고 주문 받는 걸 그 피자 제조하는 쪽에 자꾸 그 뭔가 늦게 알렸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또 그 배달할 때 배달 시간이 그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 그 원인은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설비의 잘못도 있을 수가 있고
일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입되는 재료가 잘못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전체적으로 모아보는 것, 이것이 후보 요인 X를 서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요인이 이 전부 다 조사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리적으로 소화를 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저 단계입니다. 요약하면 척도를 명확히 정하고 척도의 현재 수준을 측정을 하고 그와 같이밖에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들을 줄여보는 것. 이게 메저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널라이저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 단계에서 추출한 원인들, X인자들을 하나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골똘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적 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원인들이 진정한 원인이냐 아니면 가짜 원인이냐, 항상 우리가 이파례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파례 법칙을 전통적인 한국말로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파례 법칙이라는 것은 20%의 고객이 우리 매출의 80%를 올린다. 자, 여기서 20%라는 것은 잠재 원인을 100가지를 뽑았으면 그 중에 20가지가 문제를 유발하는 거의 80%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원인들 중에 참 원인을 가려내는 것, 이 단계가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선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이 핵심 인자입니다. 이제 탐문 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의선상에 올린 범인들을 하나하나 알리바이며 정인이며 조사를 해봤더니 딱 두세 사람으로 딱 압축이 된 거예요. 이게 바이탈표입니다. 이제 개선 단계에서는 그 핵심 요인들, 핵심 원인들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은 인자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실험적 구조로 접근할 인자가 있고 또 어떤 인자는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정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를 짜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개발해내는 것, 이게 바로 개선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컨트롤 단계입니다. 컨트롤 단계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개선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힘들게 개선했던 게 바로 원위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개선을 하고 나서는 포만감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힘이 빠진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개선은 바로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현장의 블랙벨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은 마치 미끄럼틀과 같다. 그래서 미끄럼틀의 90%까지 올라가 가지고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서는 순간 바로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리게 마련이에요. 이게 개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개선의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단계에는 이 개선된 결과를 앞으로 영원히 가능하면 항구적으로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짜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관리 방안입니다. 이 관리 방안 속에는 일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는 방법,
다음으로 나중에 우리 그 컨트롤 단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관리도를 통해서 미리 그 정상을 보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시점에 미리 조치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는 아예 실수를 할래야 실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220볼트하고 100볼트가 막 이렇게 그 같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집안에 감압기 이런 것도 쓰고 또 그 집에 콘센트 같은 것도 막 2개가 이렇게 플러그가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선풍기, TV 태워먹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실수 방지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220볼트를 그 꼽을 수 있는 플러그와 120볼트를 꽂는 플러그는 틀립니다. 옛날엔 다림질하다 깜빡 전화 받다 보니까 넘어져서 그 옷을 홀랑 태워먹고 불이 난 이런 사건도 있었죠. 요새는 실수 방지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림이 그 넘어지면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작업자가 실수를 하고 싶어도 실수가 안 되게끔 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컨트롤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시거마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시거마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챔피언 딱 일단 그 어감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임원급입니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주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블랙벨트를 선발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무난히 완성되기까지 중간중간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얼마나 그 중간에 그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챔피언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 블랙벨트가 되겠는데요. 마스터 블랙벨트. 이 사람들은 블랙벨트의 선생입니다. 식스 시그마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또 실제 교육하고 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블랙벨트를 코칭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스터 블랙벨트입니다. 다음이 블랙벨트입니다. 이 블랙벨트 그 우리가 태권도 하면 그 유단자죠. 원래 그 마이클 해리가 블랙벨트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 유도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도 보면 딱 검은 띠를 매면 그 유도의 유단자입니다. 유단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고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운동 좀 하는 사람이다. 식스 시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혁신, 문제 해결 전문가, 블랙벨트는 문제 해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벨트는 바로 프로젝트의 리더입니다. 우리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찐빵의 안고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블랙벨트인 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블랙벨트가 얼마나 그 중요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의 종이 있다. 한 종은 남자, 또 한 종은 여자, 또 한 종은 블랙벨트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블랙벨트는 그만큼 특별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린벨트가 되겠는데요. 이 블랙벨트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참가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 내에 아주 그 작은 프로젝트를 소화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린벨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화이트 벨트입니다. 화이트 벨트는
하루 정도의 교육을 받은 전 직원들이 바로 이 대상이 됩니다. 식스시그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식스시그마의 철학이나 우리 회사에서 식스시그마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그런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역할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그 분들이 최고 경영자가 빠졌죠. 최고 경영자는 그야말로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식스시그마 그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회사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그가 깃발을 들고 있는 한 언제든지 전 직원들은 식스시그마라는 혁신을 짊어지고 뛰어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쓴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벨트의 역할들은 소개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팀 구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식스시그마의 존재 목적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스시그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식스시그마가 하나의 경영의 방법론이다. 또 혁신의 대명사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식스시그마의 그 태동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죠. 품질의 대가 중에 주란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강좌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강좌에 참석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기업이 번영하기 위해서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 수첩도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이게 막 틈실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물었더니 의외로 그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짜 한 수를 아주 그 배우려고 와서 이 메모지까지 틈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프로젝트라는 간단한 말로 기업 번영을 설명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수긍이 안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프로젝트 말고 기업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더 짧고 날카로운 대답이 들려왔어요. 없어. 그 말은 프로젝트가 그만큼 기업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는 어제 하고 있는 일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또 특별한 목표도 정해서 일사불란하게 특별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일만 가지고 기업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그 기업이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조직, 역시 첫 번째 챔피언입니다. 프로젝트의 블랙벨트를 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블랙벨트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또 책임자. 그 다음에 요새는 두 번째 의미로는 챔피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메가 프로젝트죠. 회사에 아주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시그마 추진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또 육시그마 경영 혁신에 여러 가지 그 저변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육시그마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또 그 다음에 교육 체계, 또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고가, 또 여러 가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시그마 인프라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추어 나가는 조직. 또 여러 가지 과제를 진도 체크하고 전체 회사 과제들이 두루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팀이 육시그마 추진팀입니다. 다음이 이제 프로젝트 리더, 이게 블랙벨트.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아까 말했듯이 프로젝트의 팀원 또는 자기 부서 내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인데 이 프로젝트라는 차원에서 보면 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벨트는 이 팀 멤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 준다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세스 리더라고 있는데요. 통상 이제 식스시그마를 하다 보면 블랙벨트와 챔피언 사이에 그 팀장이나 부서장이 있게 되는데 이분들의 그 역할이 매우 그 어정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세스 오너다. 그래서 챔피언과 블랙벨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챔피언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블랙벨트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개선 전문가. 그래서 일부 회사들에서는 블랙벨트가 되면 배지를 달아줍니다. 그 검으로 코팅한 그런 배지입니다. 그래서 블랙벨트가 되기 위해서는 블랙벨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통상 20일 정도의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동시에 수행을 하죠. 과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과제를 한 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2건 내지 3건을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벨트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여건이 갖추어지고 난 연후에 하게 되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그룹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전 계열사들은 그룹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블랙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자격 요건이 되면 인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후에 사후 관리를 받게 돼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블랙벨트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스터 블랙벨트는 이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블랙벨트 수행을 수년간 하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